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혁신안을 두고 갈등하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전격 회동하며 파국을 피했습니다. 김 대표는 당 주류 희생 요구를 당장 수용하지는 못하지만 반드시 결과물을 내겠다고 했고, 인 위원장은 김 대표의 혁신 의지를 확인했다고 밝히면서 한 발 물러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사임 닷새 만에 후임으로 검찰 출신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명했습니다. 방통위원장 공백을 최소화해 방송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을 풀이됩니다. 오늘 오전 경기 김포 골드라인 열차에서 타는 냄새가 난다는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해당 열차는 불과 8일 전에도 같은 내용으로 신고가 접수됐는데 운영사가 원인 파악에 나섰습니다. 법원이 아이폰 고의 성능 저하 의혹과 관련한 항소심에서 애플이 소비자에게 7만 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6만여 명이 참여한 1심은 원고 패소했지만 소비자 7명이 항소한 2심 재판부는 애플이 고지 의무를 다하지 않아 이용자들이 정신적인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당 주류 희생을 촉구하는 혁신안을 놓고 힘겨루기를 이어온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만났습니다. 혁신위 일각에서는 마지막 카드로 현 지도부를 비대위로 전환하도록 요구하자는 의견도 거론되던 상황이었죠. 만남의 결과는 예상대로였습니다. 김 대표는 당장 희생 요구를 받을 수는 없지만 혁신위 안을 존중하고 결과물을 내겠다고, 인 위원장은 혁신 의지를 확인했다고 한 발 물러선 겁니다. 하지만 만남은 15분이 전부였습니다. 인 위원장은 기자들의 질문도 받지 않고 그냥 가버렸죠. 갈등을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한 듯하죠. 일단 파국만 막은 겁니다. 첫 소식 유호정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주류 희생안을 놓고 정면 충돌하던 두 사람이 악수를 나누고 김기현 대표는 인요한 위원장에게 수고했다는 인사를 건넵니다. 또 실천 가능한 것들이 상당 부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잘 존중하고 녹여내서 결과물로 만들어내야 되겠다. 수고 많으셨고요. 15분간의 비공개 회동에서 김 대표는 혁신위의 희생안을 당장 수용할 수 없다는 걸 재확인했습니다. 공관이나 선거 과정에서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할 일들이 있어서 지금 바로 수용하지 못하는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 인 위원장은 김 대표의 혁신 의지를 확인했다며 공을 넘겼습니다. 책임 있는 분들의 희생이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오늘 만남을 통해 김 대표님의 희생과 혁신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였다. 의원 개인의 거취는 최고의 의결사항이 아니라는 지도부 입장을 수용하고 한 발 물러선 셈입니다. 인 위원장은 입을 굳게 닫은 채 자리를 떠났습니다. 갈등설은 봉합이 된 건가요? 혁신위는 내일 회의에서 오늘 회동 결과와 함께 추후 계획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당 지도부에 그동안 내놓은 혁신안을 종합 보고할 계획인데 사실상 혁신위 활동은 종료 수순에 접어들었습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힘 정책의원총회에 처음으로 참석했습니다. 자신이 추진 중인 출입국 이민관리청 신설 방안을 설명하는 자리였는데 사실상 총선 출마 행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김순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정책의원총회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등장했습니다. 법무부 역점 사업인 출입국 이민관리청 신설 방안을 40분 동안 설명한 한 장관은 취재진과 만나 여유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보통 국회에서 제가 말을 하면 다 말을 자르는데 여기는 안 잘라니까 말을 좀 길게 했어요. 한 장관은 통상적인 직무 수행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여당 의원들 앞에서 정치적 신고식을 치렀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내년 총선 역할론에도 특별히 할 말이 없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진퇴하는 문제는 제가 정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매일매일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그런 차원의 일환이고요. 하지만 국민의힘에서는 한 장관에 대해 상당한 기대를 거는 모양새입니다. 보수층 텃밭인 서울 강남권에 출마하거나 전국선거 지원을 위해 비례대표로 뛰어야 한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의 한 핵심 관계자는 MBN과의 통화에서 한 장관의 출마 자체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민청 설치 세부 내용은 이달 내에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사업을 마무리한 한 장관이 원포인트 개각으로 선거 전면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비명계 의원들이 따로 혁신계라는 걸 만든 것도 그렇고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 창당 얘기를 하고 있고 당내에서는 비명 치명할 것 없이 선거제 개편 방안을 놓고 내분이 일고 있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다시 한번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한 출당 청원을 삭제하게 하고 비명계한테는 포용의 메시지를 낸 건데 그래도 분위기는 냉랭합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실질적인 조치에 나서라 이겁니다. 이병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배제의 정치가 아니라 통합과 단결의 정치가 필요하다. 강성 지지자를 향해 자중의 메시지를 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이낙연 전 대표 출당 청원을 삭제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내부 통합이라고 할까요? 민주당 통합으로 가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위해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번 갈등의 씨앗이 됐던 선거제 개편 방안과 관련해서도 병립형을 피력했던 기존 입장에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어떤 제도가 반드시 옳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 뜻도 우리 당원들의 의지도 또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도 다양하게 갈등 수습에 나선 건데 당내에선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옵니다. 민주당 혁신을 주장하는 의원 모임인 원칙과 상식은 출당 청원 삭제는 청원 게시판 성격상 당연한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이재명 대표의 통합 노력이 부족하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민주당 한 초선 의원은 개딸로 불리우는 강성 지지층은 대표도 말릴 길이 없다며 내분을 봉합하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의 단합을 위해 이낙연 전 대표 등과도 만날 뜻이 있다고 강조한 이재명 대표. 확산일로인 당내 갈등을 봉합해낼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통합 메시지에도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독자 행보는 계속됐습니다. 자신에 대한 출당 청원에 대해 불편한 감정을 드러낸 건 물론 이 대표의 만남도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어버렸죠. 정세균, 김부겸 두 전직 총리와의 만남 의지도 다시 한번 드러냈습니다. 강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비명계와의 소통이 필요하고 이 전 총리는 민주당 안에서 혁신해야 한다. 임종석 전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은 양측의 화합을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공개행보를 이어간 이 전 총리는 이 대표와의 만남에 선을 그으며 김부겸, 정세균 두 전직 총리와의 연대 가능성만 다시 언급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총선을 잘 치를 것인가 하는 것은 당과 후보자들이 결정할 일이지요. 전직 총리들과는 만남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자신에 대한 출당 청원을 삭제 조치하는 등 이 대표의 통합 행보에 대해선 특별한 생각이 없다며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신당 창당작업이 한창인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 전 총리와의 연대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지난 정권에서 총리를 지냈던 분이라 해가지고 정치적인 그런 어떤 지향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저는 대화를 단절하거나 이럴 생각은 없습니다. 이 전 총리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일축했지만 탈당 등이 구체화될 경우 이 전 대표와의 만남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입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신당설에 불이 붙고 있습니다. 정치부 민지숙 기자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준석 전 대표 12월 27일이면 신당 창당 가능성 100%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신당에 합류하겠다고 하는 인사가 별로 눈에 안 띄어요. 네, 그래서 사람이 없어서 창당은 어려울 것이다. 결국엔 이준석 신당 만들어지지 않을 것이다 보는 입장에서 입을 모아하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이준석계 측근으로 꼽히는 4사람, 천하용인 4인방도 신당에 간다라고 그동안 단언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기인 경기도 의원 오늘 MBN에 이준석 신당 합류로 마음을 굳혔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의원은 오늘 MBN과의 통화에서 나머지 3사람이 고심하고 있는 만큼 최대한 설득 작업을 이어나가 공식 발표는 조금 늦추겠다 이런 뜻을 전했습니다. 이분들은 지금 함께 할 거라 그러고 또 고민 중이라고 하지만 반대로 이준석 신당에 대해서 굉장히 날선 비판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 네, 이 전 대표와 악연이 있죠. 안철수 의원 오늘 대구를 찾아서 이준석 신당 가능성 낮고 만에 하나 창당을 하더라도 성공 가능성은 더 낮게 본다 이렇게 저격을 했습니다. 네. 사람과 돈, 기존 정당과의 차별성 이런 3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모두 갖추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조금 전 노원 강연회를 찾은 이준석 전 대표 이렇게 맞받아쳤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어디 가서는 본인은 이준석에 대한 관심이 없다고 인터뷰를 하시고 말만 하면 이준석 얘기만 하시는 걸 봐가지고는 진짜 뭐가 뭐를 못 끊는 것처럼. 신경전이 참 대단합니다. 어쨌든 신당에 대한 일반 국민들 여론 혹시 나온 게 있습니까? 네, 우호적이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신당이 생긴다면 지지할 것인가 이렇게 묻는 질문에 국민 68%가 지지하지 않겠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네. 지난 7월에 했던 조사 60%보다 8%포인트 부정적인 답변 더 늘어난 건데요. 네. 이렇게 전체적인 반대 여론이 늘어난 가운데 눈에 띄는 점은 국민의힘보다는 이 민주당 지지층에서 신당을 더 지지하겠다라는 답변이 많이 나왔다는 점입니다. 민주당 쪽에서요. 네. 그것도 민주당 지지층에서. 민주당에서는 지금 이낙연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한 신당 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게 그럼 또 탄력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네, 이낙연 전 대표가 두 전직 총리와 만남을 이어가면서 연합전선 신당 구축할 것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죠. 네네. 이재명 대표는 물론 친명계 인사들도 이런 설에 대해 진화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김영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3총리 연대설에 이렇게 선을 그었는데요. 새 주자들의 개성이 너무 강해서 신당으로 세력을 모으긴 좀 어렵다라는 겁니다. 새 총리가 연결되는 거는 문재인 정부에서 총리를 했다. 그리고 그분들이 민주당을 제일 많이 걱정한다. 여기까지는 연대의 고리가 있는데 네. 그 다음에서 뭐 신당이다. 이 문제는 아마 다른 문제다. 이런 와중에 아주 오랜만에 언급된 인물이 있습니다. 안희정 전 지사. 정치권에 등판할 것이라는 얘기가 있던데 맞습니까? 네, 일단 안 전 지사 수행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 확정받고 지난해 만기 출소했죠. 네. 다시 한번 모든 분들께 죄송합니다.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고소인들께서 그런 것이 아니었다고 하십니다. 사과드립니다. 네, 안 전 지사 이때 피선거권 10년 박탈되면서 내년 그랬죠. 총선 출마 애초에 불가능한 상태죠. 네네. 하지만 정치권 복귀에 시동 거는 것 아니냐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안 전 지사의 팬클럽 회원이 최근에 올린 SNS 이 게시물 때문인데요. 이 사진을 보시면 안 전 지사 최근 지지자들과 함께 1박 2일 모임을 다녀왔습니다. 여기 안 전 지사가 쓴 것으로 추정되는 잘 지내셨나요? 저는 잘 있습니다. 이런 안부를 묻는 글귀도 함께 올라왔는데요. 안 전 지사가 최근 이 정치권 인사들과 접촉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면서 총선 국면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뭐 총선 출마가 안 되는 거지 정치를 못 한다는 건 아니니까요. 네, 지금까지 민기숙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윤 대통령이 엑스포 유치 실패 이후 일주일 만에 부산을 찾았습니다. 그동안 유치 활동에 힘쓴 노고를 격려하고 부산을 글로벌 거점으로 만들기 위한 인프라 구축도 재차 약속했는데 삼성전자, LG 등 재계 거물들도 함께했습니다. 부산 민심을 직접 달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원주희 기자입니다. 윤 대통령이 부산 엑스포 유치 활동에 참여했던 시민과 기업인, 정부 및 지자체 관계자 등 100여 명을 불러 모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의 노력에 감사를 표하고 부산을 글로벌 거점으로 만들겠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개항, 산업은행 부산 이전, 북항 재개발 등 3대 현안의 신속한 추진도 약속했습니다. 부산을 축으로 영원한 남북권 발전을 추진하고 전국 균형 발전을 통한 우리 경제의 도약을 위한 것입니다. 부산 is beginning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부산의 대표 전통시장인 국제시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구광모 LG그룹 대표 등과 함께 떡볶이도 먹으며 직접 상인들을 격려했습니다. 이 떡이 아주 쫄깃쫄깃한 게 엑스포 유치 활동으로 수고했다며 맞이한 상인들에게 윤 대통령은 앞으로 부산을 키우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국제시장을 찾은 건 취임 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만큼 엑스포 유치 실패로 침체된 부산 민심을 달래야 한다는 절박함이 컸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MBN 뉴스 원중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차기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 김홍일 현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명했습니다.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사임 닷새 만에 지명인데 방통위원장의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며 이 전 위원장이 자신 사퇴한 만큼 그 빈자리를 오래 두지 않겠다는 의미일 겁니다. 오늘 이뤄진 원포인트 개각 신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당초 김홍일 후보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연말 총선 출마를 위해 사직할 경우를 대비한 후임 인사로 물망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야당의 탄핵 공세로 지난 1일 자진 사퇴하면서 차기 방통위원장 후보자로 전격 지명됐습니다. 법과 원칙에 대한 확고한 소신, 그리고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있는 감각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켜낼 적임자라고. 대통령실이 빠르게 후보자를 지명한 건 방통위원장 부재로 인한 방송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당장 이번 달 유효기간이 끝나는 지상파 3사에 대한 재허가 의결이 시급한 데다 최근 보류됐던 YTN 최대 주주 변경 문제도 다시 결론을 내야 합니다. 또 내년 상반기엔 일부 종편과 보도 채널에 대한 재승인 심사도 진행해야 합니다. 방통위는 정족수 5명 중 2명 이상의 상임위원 요청이 있어야 회의 소집, 의결이 가능하지만 현재 남은 상임위원은 이상인 부위원장뿐입니다. 국민에게 신뢰받고 사랑받는 공정한 그리고 독립적인 방송통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 후보자가 이번 달에 인사청문회를 치르고 임명안이 제가되면 방통위는 이르면 연내 재가동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김홍일 신임 방통위원장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존경하는 선배 검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어머니를, 고등학교 2학년 때 아버지를 여의고 소년 가정으로 세 동생의 생계와 진학을 책임진 입지전적인 인물인데 검사가 돼서는 대검 중수부장 등을 역임하며 특수통으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김 후보자의 이력, 길기범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김홍일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검찰 내 대표적인 강력 특수통으로 꼽힙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특수수사를 지휘하는 3차장 검사를 맡았고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마약조직범죄부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지난 2007년 3차장 당시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도곡동 땅 차명 보유와 BBK 주가 조작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했습니다. 대통합민주신당에서 이명박 후보를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해옴에 따라 검찰에서 특별수사팀을 편성하여 수사를 재개하였고 하지만 당시 이 전 대통령을 무혐의로 처분하면서 정치검사로 몰리며 국회 탄핵소추 직전까지 가는 곤욕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특정 후보에 대한 의혹을 부풀리게 한 것으로서 사실과는 거리가 멀다고 주장하면서 검찰이 공작 정치에 총대를 맸다고 비난하고 대검 중수부장 때는 부산저축은행 비리 수사를 지휘했는데 이때 윤석열 대통령이 중수 이과장으로 함께 근무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김 후보자를 가장 존경하는 선배 검사로 뽑으며 사석에서 형이라고 부를 정도로 친밀한 관계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후보자는 부모님을 일찍 여의면서 세 동생의 가장 노릇도 했는데 윤 대통령은 당시 김 후보자의 일화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에도 김 후보자를 정치공작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임명했습니다. 김 후보자가 법조계에서 업무 처리가 공명정대하고 통솔력 있다고 알려진 만큼 방통위 조직을 빠르게 안정시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하지만 야당은 반발했습니다. 방송 장악의 꿈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선언이다. 대국민 민폐 인사다라면서요.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윤 정부가 정한 후보는 그 누가 방통위원장으로 와도 반대할 것이라고 했던 만큼 총력 저지를 벼르고 있습니다. 안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 출신 김홍일 후보자의 양측은 상반된 평가로 설전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방통위가 방송통신에 관한 정책과 규제 업무를 다루는 만큼 법률가가 적합하다고 지원 사격했습니다. 방통위를 정말로 한시라도 비울 수 없다는 그런 생각
또 하셨을 것 같습니다. 방통위원장이 임명돼서 방통위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해 대승적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을 탄핵 소추한 민주당이 후임 인사의 탄핵 소추 가능성도 언급한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민주당은 또 검찰 출신이라는 비판을 쏟아내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부적격 사유가 너무나도 분명한데 대통령 스스로도 여론 간보기만 혹시 하는 것입니까? 방송 장악, 언론 탄압을 위한 김홍일 방통위원장 임명을 강행한다면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경우 심판을 각오하라며 총력 저지를 예고했습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대장동 사건의 핵심 증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탄 승용차가 어젯밤 대형 화물차와 부딪혔습니다. 두 차량이 차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추돌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유 전 본부장은 최근 정진상 전 실장 재판에서 격한 언쟁도 벌여왔죠. 사고 직후 취재진이 유 본부장의 말을 들어봤습니다. 박은채 기자입니다. 어제 재판에서 정진상 전 실장과 핵심 증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은 언성을 높이며 충돌했습니다. 지난 2021년 수사관들이 유 전 본부장 자택을 압수수색하러 오자 휴대폰을 창밖으로 던진 게 정 전 실장의 지시였다는 폭로에 대한 진위를 두고 양측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그런데 재판 뒤 대리기사를 불러 서울에서 경기도 자택으로 가던 유 전 본부장의 승용차가 8.5톤 화물차와 추돌했습니다. 화물차는 의왕 봉담 고속화도로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유 전 본부장의 SM5 차량은 3차선에서 2차선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부딪힌 겁니다. 8.5톤 화물차와 부딪힌 유 전 본부장의 차량은 180도 회전한 뒤 이곳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고 멈춰섰습니다. 정면으로 받았으면은 어제 그냥 갈 뻔했어요. 100km 정도로 달리고 있었는데 대형 트럭이 어떻게 추월하면서 오는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화물차의 블랙박스를 분석 중인 경찰은 차로 변경이 늦은 유 전 본부장 측 과실이 더 크다고 보면서도 화물 차량이 1차로를 달린 것에 대해 과태료 사안이라고 판단하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어제 CT 촬영을 한 뒤 귀가했던 유 전 본부장은 온몸에 통증을 느껴 치료를 위해 다시 입원했습니다. MBN 뉴스 박은채입니다. 약물에 취한 채 롤스로이스 차량으로 여성을 치어 크게 다치게 한 신모 씨가 피해자가 숨진 뒤 처음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사고 직후 피해자를 살리긴커녕 자신이 약물을 투약한 병원에 찾아가 입을 맞췄다고 해서 더 공분을 샀었는데 오늘도 반성의 기색은 찾아보기 힘들었다고 합니다. 변호인 7명을 선임하면서 유족에게 줄 합의금은 없다고도 했다죠. 피해자가 숨지면서 남성의 혐의는 도주 치상에서 치사로, 위험 운전 치상에서 치사가 됐습니다. 심가인 기자입니다. 지난 8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으로 뇌사 상태에 빠져 있던 피해자는 지난달 25일 사고 발생 약 넉 달 만에 숨졌습니다. 피해자가 가족들에게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진심으로 사죄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피해자 사망 후 처음으로 재판에 출석한 신모 씨는 쑥색 수의 차림의 꼿꼿한 자세로 위축되기보단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아 방청석을 살피는 여유도 보였는데 막상 재판이 시작된 후엔 고개를 숙이고 땅을 내려다봤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사망에 따라 혐의를 특가법상 도주치사, 위험운전 치사로 바꾸는 검찰 요청을 받아들인다며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습니다. 이날 재판에서는 당시 현장 출동 경찰관에 대한 증인 신문도 진행됐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0일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 후 재판 절차를 종결할 예정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중형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또 김포 골드라인에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 시간대에 타는 냄새가 난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데 이미 지난달에도 같은 열차에서 비슷한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부품을 교체했으니 이제 괜찮을 것이라고 했었는데 이번엔 뭐라고 할까요? 손성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물입니다. 오늘 아침 김포 골드라인 열차를 탔는데 타는 냄새가 심했는데도 동요하지 말고 이용하라는 안내 방송이 나왔다는 내용입니다. 김포 골드라인 웹사이트에는 열차에서 타는 냄새가 난다는 내용의 민원이 총 4건 올라왔습니다. 승객들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며 불안하다는 반응입니다. 저희 식구들이 다 서울로 출퇴근하는데 딸한테서
타는 냄새가 났었다고 카톡을 받았습니다. 사람이 우선 열차를 타면 좀 편안하게. 지난달 28일에도 비슷한 민원이 접수돼 문제가 된 부품을 교체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제동 패드를 교체해서 저희가 6일간 시험 운행을 했는데 이상이 없어서 지금 출고가 됐다가 다시 또 발생을 해서 지금 확인 중에 있고요. 그런데 오늘 또 같은 열차에서 타는 냄새가 나는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김포 골드라인은 적정 수송 인원인 170명의 2배가 넘는 350명을 출퇴근 시간마다 운송하는 상황.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타는 냄새가 일어났다는 거는 시민들이 굉장한 불안감을 느꼈다는 거고요. 시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그 즉시 긴급 대응 조치가 됐었어야 된다. 운영사는 정밀 점검을 거쳐 열차를 다시 투입했지만 지옥철 지적이 끊이지 않는 김포 골드라인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불안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손성민입니다. 부부싸움 끝에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가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았습니다. 금속 막대를 휘둘렀다는데 부검 결과에선 아내의 목에서 압박 질식 소견이 나왔죠. 실질 심사 결과는 오늘 밤 늦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표선우 기자입니다. 두꺼운 외투에 모자를 뒤집어 쓴 남성 A씨가 법원으로 들어섭니다. 가족에게 하실 말씀 없으세요? 혐의 인정하시나요?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아파트에서 부부싸움을 하다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변호사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열렸습니다. A씨는 범행 이후 아내가 머리를 다쳤다며 119에 신고했지만 경찰 추궁 끝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고양이 장난감으로 아내를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고 조사 결과 둔기는 금속 재질의 막대기로 밝혀졌습니다. 피해자인 아내와는 평소에도 가정불화에 금전 문제로 다퉜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내의 사인은 목 압박 질식과 저혈량 쇼크가 겹친 것이라는 1차 구두 소견이 나온 가운데 이에 대해서 A씨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전직 국회의원 아들이자 국내 유명 로펌 소속 변호사였던 것으로 밝혀졌는데 사건 이후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늦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새벽에 경남 진주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버스 한 대가 사라졌습니다. 이 버스는 4시간 가까이 여기저기 부딪히는 난폭 운전을 이어가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서야 멈춰섰습니다. 이젠 하다 버스 절도범까지 나오네요. 강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파란 점퍼에 마스크를 낀 30대 남성이 시외버스에 올라탑니다. 시동을 켜고 5분간 예열까지 시키고 나서 후진으로 차를 빼 유유히 터미널을 벗어납니다. 누가 봐도 영락없는 시외버스 운전기사지만 사실은 버스 절도범입니다. 아니죠. 10년 이상 내가 근무해도 이런 경우는 완전히 처음이죠. 황당하죠. 버스를 훔치는데 성공한 운전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중앙분리대를 100m 이상 밀어버리는 등 도로 곳곳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남성은 훔친 버스를 몰고 4시간 가까이 진주 시내를 돌아다니다 이곳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 남성은 술이나 마약은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행설수설하며 진술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어 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냥 차키가 꽂혀 있으니까 얘가 이제 기존에 운전면허증이 대행운전면허증이 있다 보니까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찰은 이 남성의 정신병력이 있는지를 비롯해 범행 동기를 수사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요즘 12.12 군사 반란을 다룬 영화 서울의 봄이 흥행하면서 전두환 씨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죠. 전 씨 유가족들이 고인의 뜻에 따라 유해를 북한이 보이는 경기도 파주로 옮기려고 했는데 사기로 했던 파주 땅을 구입하지 않았습니다. 시한 내에 돈을 지불하지 않은 겁니다. 전두환이 누울 자리는 없다던 시민단체들의 반발에 포기를 한 걸까요? 장덕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1979년 12월 군사반란을 일으킨 전두환. 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 아닙니까? 당시 쿠데타를 다룬 영화 서울의 봄이 500만 관객을 동원하면서 전 씨에 대한 관심도 폭증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11월 사망한 전 씨는 2년 넘게 연희동 자택에 안치돼 있습니다. 유가족은 고인의 뜻에 따라 유해를 경기도 파주시 한 산으로 옮기려 했지만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유족은 묘지 조성을 목적으로 지난 3월 파주시 야산 6만 6천 제곱미터를 구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땅 주인은 최근 매수자 측이 약속된 대금지불 기한을 지키지 않았다며 결국 땅을 팔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전 씨 측은 지난 9월 말까지 60억 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기로 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겁니다. 돈을 지불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었습니다. 파주시 시민단체들이 반대했던 전 씨 유해 안장 시도는 결국 허무하게 끝났습니다. MBN 뉴스 장덕진입니다. 할머니가 운전하던 차량에 타고 있던 손자가 세상을 떠난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가 난 지 오늘이 딱 1년 되는 날입니다. 이 사고로 급발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쏟아졌고 그래서 그때 관련법도 곧 개정이 되나 싶었는데 1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장진철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1년이 지났지만 다급하게 손자 도연이를 부르는 할머니의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이게 안 돼! 도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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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살 도연군은 결국 숨졌습니다. 온 국민을 안타깝게 했던 이른바 강릉 급발진 의심사고입니다. 운전을 했던 할머니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도연인의 가족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저희 가정은 온전한 가정이 될 수 없는 것 같아요. 사고 1년이 지났지만 와이프는 저희 어머니 아버지를 한 번도 뵈러 가지 못하고 있고. 사고가 났던 현장입니다. 사고가 난 지 1년이 지나면서 사고 현장은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가 됐지만 관련법 개정은 1년째 제자리 걸음입니다. 지난 2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을 통해 5만 명이 넘는 국민이 이른바 도연이법 제정에 동의하면서 국회 논의가 시작됐고 곧 개정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본회의 상정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중론을, 국회는 공정위의 용역 결과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공정위가 이 법안을 위해서 제조물 책임법 운용 실태조사 연구를 최근에 종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정위의 그 기관 취지에 맞게끔 약자 입장에서 도연이법 개정안은 21대 국회가 끝나면 자동 폐기됩니다. MBN 뉴스 장진철입니다. 6년 전 애플이 아이폰 배터리에 문제가 생기자 몰래 휴대전화 성능을 떨어뜨리는 업데이트를 했다가 들켜 논란이 됐던 일 기억하십니까? 국내 소비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냈는데 1심에서는 애플이 웃었지만 2심에서는 결과가 뒤집혀 애플이 소비자들에게 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1심 소송을 낸 소비자 수만 명 중 2심까지 간 소비자는 달랑 7명밖에 안 됩니다. 우종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똑같은 아이폰 6 2대를 가지고 여러 애플리케이션을 작동시켜 봅니다. 같은 휴대전화에 같은 작업을 하는데 작업 속도가 다른 게 한눈에 들어옵니다. 지난 2017년 애플이 배터리가 오래될수록 휴대전화 성능도 떨어뜨리는 업데이트를 몰래 했기 때문입니다. 아이폰 쓰는 사람으로서 애플 측에서 소비자에게 의견을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오히려 기능이 더 감퇴되는 느낌이 있어서 애플이 뒤늦게 고의 성능 저하를 인정했고 이는 배터리 게이트로 불리면서 전 세계적인 소송전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나라 소비자 약 1만 명도 성능 저하를 미리 알려주지 않아 피해를 입었다며 1인당 20만 원씩 모두 128억 원 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느려지는 대신 전원이 꺼지는 걸 막는 효과를 고려하면 성능 저하라 보기 어렵다며 애플 손을 들어줬습니다. 반면 2심 법원은 최상급 성능을 기대하는 소비자 기대와 다른 업데이트를 하고도 알려주지 않은 만큼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1인당 7만 원씩 배상하라고 선고했습니다. 다만 1심 판결에 항소한 소비자는 7명뿐이라 애플은 각각 7만 원씩 모두 49만 원만 배상하면 됩니다. 1심 패소 판결이 내려진 이후에 저희가 이제 다 항소를 하기는 이제 어려웠고요. 그래서 7명만 저희가 일종의 상징적인 의미의 항소를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선거 직후 애플은 입장문을 통해 고객의 제품 업그레이드를 유도할 목적으로 제품 사용 경험을 의도적으로 저하시키거나 제품 수명을 단축시킨 적이 결코 없다고 밝혔습니다. 최종 배상 여부는 애플 측이 상고하면 대법원에서 결론이 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SNS로 동물을 학대하는 영상을 공유하는 오픈 채팅방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동물을 상대로 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이 또한 유포만으로도 범죄에 해당하기에 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형량이 너무 낮아서 계속해서 이런 채팅방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이승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양이를 공중에 매달아 고통스럽게 하거나 계속해서 물을 뿌리며 고문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살아있는 고양이에게 토치로 불을 붙여 태우는 영상까지 있습니다. 모두 SNS 채팅방을 통해 유포되고 있는 영상들인데 채팅방 참여자들은 직접 보고 싶다며 호기심 가득한 글도 올립니다. 결국 동물단체가 나서 고발장을 제출했고 경찰은 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20대 남성의 신원을 확인해 조만간 조사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처벌 형량이 매우 낮다 보니 대화방이 SNS 여기저기를 옮겨다니며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네, 동물 학대 행위는 물론이고 동물보호법 10조 5항에 따르면 이 학대 행위를 촬영한 것을 판매, 전시, 전달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 자체로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수사기관이 여러 SNS 회사의 도움을 얻어야 하는데 9개의 서버가 있는 경우 협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카카오 오픈 채팅방에 모여서 익명성이 강화된 텔레그램이나 디스코드와 같은 어플로 이동을 합니다. 그런 곳은 수사기관에서 추적도 어렵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경찰은 동물학대 영상이 공유되는 채팅방이 더 있다는 고발장을 추가 접수하고 유포자들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승민입니다. 미국 워싱턴 DC 인근 주택가에서 폭발이 발생했습니다. 숨진 용의자는 한국계 남성으로 평소에도 모든 창문을 가린 채 지냈고 여러 소송에 휘말렸으며 전 부인을 마녀라고 부르는 등 많은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종락 특파원입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 인근에서 불과 10여 분 거리인 버지니아주 알링턴시 주택가. 현지 시각으로 4일 오후 갑자기 큰 폭발이 발생하며 불길이 치솟았고 집 전체가 산산이 부서져 무너졌습니다. And all of a sudden just felt this huge boom and my whole house shook. I honestly at first thought that there was a car that like rammed into my living room. It was that. 이곳이 폭발 사고 현장 인근입니다. 현재는 이처럼 폴리스 라인이 쳐져 있고 경찰이 현장을 조사 중이어서 주택가 입구를 막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건 다음 날 용의자인 56세 제임스 유가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계로 알려진 유 씨는 폭발이 발생한 주택의 주인으로 이웃들은 집안에서 30회 이상 조명탄 발사 소리가 들렸다고 전했습니다. 유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진입을 시도하자 총을 발사했고 이후 폭발이 발생하면서 경찰 3명도 부상을 입었습니다. Members of the emergency response team initially attempted to execute the warrant through various forms of communications with the suspect. However, this was not successful. 유 씨는 소송과 관련한 게시물을 SNS에 올리면서 전 부인을 마녀라고 불렀고 미국에 반대하는 의견도 자주 올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이웃들의 유 씨가 은둔자로 모든 창문을 알루미늄 포일로 막아놓았다고 보도했습니다. 경찰은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운 유해에 대한 부검을 진행 중이며 워싱턴 DC 총영사관도 정확한 국적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종락입니다. 중국 정부가 요소수 수출을 제한하면서 다시 요소수 대란이 재현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죠. 실제로 판매 가격이 2배 가까이 뛰고 배송이 늦어지며 일부 주유소에선 사재기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비축 물량이 충분하다. 그러니 문제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믿고 싶습니다. 김도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먼저 한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사흘간 요소수 판매 동향을 살펴봤습니다. 이틀 전 가격과 비교해보면 2배 가까이 오르기도 하고 배송 기한도 늘어나더니 일시 품절되는 곳들도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화물터미널 인근 주유소 현장으로 가봤습니다. 2년 전 요소수 부족 사태로 생업에 차질을 빚었던 화물차주들은 불안함에 미리 요소수를 사두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올가을 주문이면은 그 다음 날에 가도 가져오게 되는데 배송 시간이 지금 딜레이 되지 공급이 원활치가 않아요. 국내 한 요소수 생산업체도 품귀 현상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불안 심리가 있으니까 당연히 더 사시려고 할 거고 그걸 계산했을 때는 1월이 올 수가 있는 거죠. 다만 현장 점검에 나선 정부는 비축 물량이 3개월 이상으로 충분해 2년 전과 같은 공급 차질이 생기진 않을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다른 대체 수입선 확보라든가 공공 비축 그리고 우리 중국 외에 다른 지역에서 좀 수입할 수 있도록 그 제도적인 부분까지도 지금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우리 국민들께서 특별히 이 문제로 걱정하실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정부 관계자는 요소수 공급에 대한 불안 심리가 사재기가 다시 공급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지나친 과잉 대응은 불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대기가 정체되니 안 그래도 우리 자체에서 발생한 오염물질도 빠져나가지 못하는데 중국의 겨울철 난방으로 심해진 고농도 미세먼지까지 국내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늘은 종일 뿌옇기만 했죠. 연이틀 기승을 부린 미세먼지는 내일 새벽쯤이나 찬바람을 따라 빠져나갈 거라고 합니다. 대신 반짝 추위가 찾아옵니다. 최돈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150m 상공에서 내려다본 서울 도심은 희뿌연 먼지 속에 원래의 모습을 잃었습니다. 초고층 건물은 윤곽만 남았고 멀리 한강변 건물은 자취를 감췄습니다. 탁해진 공기에 마스크를 쓴 시민도 부쩍 늘었습니다. 지면 가까이 형성된 먼지층에 짙은 안개까지 더해져 시야가 더 뿌였습니다.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까지 올랐습니다. 초미세먼지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50 마이크로그램 안팎까지 치솟는 등 겨울철 평균의 2배가 넘었습니다. 오늘 미세먼지는 중국발 영향이 컸습니다. 초미세먼지 예측 모델을 보면 붉은색의 고농도 미세먼지가 서풍을 타고 서해를 건너 한반도 전역을 뒤덮고 있습니다. 낮 한때 비가 내렸지만 먼지를 씻어내리기엔 부족했습니다. 밤까지 고농도 상황은 계속 지속되겠습니다. 특히 서쪽 지역에 있는 지역들 50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를 초과할 정도로 농도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 오후 늦게 시작된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그치고 나면 북쪽 찬 공기가 미세먼지를 밀어내겠습니다. 대신 반짝 추위가 찾아옵니다. 내일 전국의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5도가량 낮아져 영하권에 머물 것으로 기상청은 예보했습니다. MBN 뉴스 최돈입니다. 이른바 빌라왕 사건으로 세입자가 극단적인 선택까지 했던 전세 사기 문제가 터진 지 벌써 1년이 됐습니다. 정부는 저금리 대출과 이주비 지원 등 피해 회복을 약속했고 지난 7월에는 특별법도 제정이 됐죠. 그런데 피해자들은 그때도 지금도 여전히 거리에서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 숫자는 더 늘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기 사건에 대해 국가가 변제를 해줄 수도 없고 답이 없는 상태죠. 배진우 기자가 이들을 만나봤습니다. 1년 전 정부 세종청사 앞입니다. 전세 사기 사건의 시발점이었던 빌라왕 김모 씨 세입자 10여 명이 대책을 마련해달라며 국토교통부를 찾았습니다. 서민주거권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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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들이 연이어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파장이 커지자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책이 발표됐고 지난 7월엔 특별법도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변한 게 없다고 말합니다. 피해자 100여 명은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다시 거리로 나왔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전세 사기 피해자의 목소리에 응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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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원도 1년 전보다 10배 가까이로 늘었고 서울과 수원, 대전 등 전국 6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됐습니다.
특별법이 만들어졌지만 조건이 까다로워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인정받더라도 이용할 만한 지원책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특히 경매 낙찰 시 가장 먼저 돌려받는 최우선 변제금의 기준과 금액이 터무니없이 낮아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지금 전세 사기 당한 게 최우선 변제금도 받을 수 없는 금액으로 돼 있어가지고 진짜 한 푼도 못 받을 상황이에요. 정부는 난색을 표시합니다. 지원은 하겠지만 국가가 보증금 전액을 먼저 돌려줄 수는 없다는 겁니다. 모두 국가가 다 돌려달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 사회의 국민적인 합의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여러 그 권리 보호 장치를 뛰어넘은 것이기 때문에. 정부는 지금까지 9천 명이 피해자로 인정됐고 3,800건이 지원됐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고통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택배, 배달 음식이 일상이 된 요즘은 매일매일이 재활용품과의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서울 최대 규모의 재활용 폐기물 수거장이 공공주택 개발 사업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럼 그 많은 폐기물은 다 어디로 가야 할까요? 백계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지하에 재활용 폐기물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매일 수거해 가는데도 트럭이 순식간에 가득 차고 다른 트럭이 연이어 폐기물을 실어 나릅니다. 트럭이 향한 곳은 방배동의 재활용품 수거장으로 이미 폐지와 플라스틱, 캔더미가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서울 최대 규모의 수거장인 이곳에 모이는 재활용품은 하루 평균 320톤, 5톤 트럭 기준 280여 대 규모입니다. 그런데 내년 3월 돌연 이곳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SH가 공공주택지구 개발을 이유로 퇴거를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업체들이 무허가로 부지를 사용해 대체 부지 제공도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당장 재활용품 대란이 우려됩니다. 한 여기서 이틀만 수거 안 한다 그래도 서울시는 대란이 난다.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조속히 대체 부지를 마련해 주기 바라고. 서울에 15개 공공수거장이 있지만 한 곳당 처리 용량이 일평균 65톤에 불과해 넘치는 폐기물을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저희가 시설 규모가 80톤인데 그거보다 더 많이 반입이 되고 해가지고 여유가 있으면은 저희들도 처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지만 결국 방배동 수거장으로 향하던 폐기물은 처리 여력이 있는 경기도로 갈 것으로 보이는데 늘어나는 운송비 부담은 주민들의 몫입니다. 재활용은 이건 판매를 하는 거잖아요. 세대당 이익분을 주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줄어들게 되고 다른 데로 간다 그러면 우리 쪽에서는 많이 힘들죠. 이미 30년간 주민 편의를 돌본 재활용품 수거장.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지난해 시민 프로축구단 같은 공직 유관단체 채용비리 전수조사 결과 867건이 적발됐습니다. 이 중엔 지인 찬스는 말할 것도 없고 본인이 채용 공고를 내고 본인이 합격하는 셀프 합격도 있었습니다. 김민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남 천안시를 연고지로 하는 천안시민 프로축구단입니다.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던 A씨는 지난해 경영지원팀장 채용 공고 전반에 참여했습니다. 퇴직한 이후 채용에 응시한 A씨는 순조롭게 팀장 자리를 꿰찼습니다. 해당 축구단의 단장은 친분이 있는 응시자가 차장 채용에서 탈락하자 서류 전형 재검토를 지시해 합격시키기도 했습니다. 홍보기획팀 차장 채용 과정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경영지원팀장과 홍보기획팀 차장의 연봉은 각각 6,300만 원, 5,500만 원입니다. 구단 측은 천안시에 감사가 진행되기 전까지 문제가 있다는 사실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안 되는 거를 그 당시 아무도 몰랐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 그래서 이번에 감사를 통해서 이 부분이 잘못됐다고 이제 지적을 받은. 지난해 공직유관단체 825곳의 채용 실태 조사 결과 867건이 적발됐습니다. 수사 의뢰 대상은 2건인데 모두 천안시민 프로축구단 사례였습니다. 징계 처분 42건을 포함한 44건이 채용 비리로 드러났고 나머지는 업무 부주의로 조사됐습니다. 채용 비리 관련자는 68명이 나왔고
피해를 입은 응시자는 14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적발된 채용비리 관련자 68명에 대하여는 엄중히 책임을 묻도록 하고 채용비리 피해자 14명에 대하여는 재응시 기회를 부여할 예정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채용 절차 컨설팅을 하는 한편 331곳에는 8,130개 항목을 개선하도록 권고했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자 남부에서 지상전을 감행하며 하마스와의 전쟁 2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전차를 앞세운 지상군이 민간인이 몰려있는 최대 도시 칸 유니스를 포위하고 미국이 반대하는 가자 재점령도 시사했는데 하마스에게 잡혀간 인질 전부를 구출하는 건 포기하겠다는 듯한 발언까지 내놓으면서 국제사회의 우려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고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스라엘 지상군이 전차를 앞세워 가자 지구 남부 최대 도시 칸 유니스를 포위하고 시가전을 펼칩니다. 통신을 차단한 칸 유니스 동북부엔 지상군 진입과 더불어 50차례 이상의 공습이 이어졌습니다. 7일간의 일시 휴전이 종료된 지 나흘 만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이 2단계로 접어든 겁니다. 이스라엘은 미국이 반대하는 가자 지구 재점령까지 불사할 태세입니다. חייבת להיות מפורזת. וכדי שעזה תהיה מפורזת, יש רק כוח אחד שיכול לדאוג לפירוז הזה. והכוח הזה הוא צבא ההגנה לישראל.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인질 가족 앞에서 인질 전원 구출이 불가능하다는 발언을 할 만큼 석방 협상은 교착 국면에 빠졌습니다. CNN은 미 정부 고위 당국자들을 인용해 하마스 테러 지도자를 겨냥한 이스라엘의 고강도 작전이 내년 1월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미국은 무기 지원을 계속하면서도 이스라엘의 민간인 보호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Under this policy, the United States will pursue visa restrictions against individuals involved in or meaningfully contributing to the undermining of peace, security, or stability in the West Bank. 유엔은 가자 지구 남부에 종말론적 상황이 일어났다며 인도주의적 휴전을 촉구했습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1경원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오십니까? 1조 원도 엄청난 액수인데 그 1조 원이 10,000개가 모여야 하는 금액이죠. 그런데 중국 지방정부들의 빚을 합치면 이 정도라는 말이 나옵니다. 결국 국가신용등급 전망도 내려갔습니다. 베이징에서 윤석정 특파원입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중국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지방정부 부채 문제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지방정부 부채 규모를 40조 위안, 우리 돈 약 7,300조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월스트리트 저널은 국제통화기금, IMF 등을 인용해 7조에서 11조 달러, 우리 돈 약 9,100조 원에서 최대 1경 4,400조 원에 이를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You have to start to factor in some of this local debt onto the central government balance sheet. So I think that is what the outlook downgrade is pricing in. 여기에 부동산 경기 침체와 이에 따른 금융 위기, 수출 감소와 경제 성장률 둔화 역시 중국의 신용등급 하락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거시 지표가 비교적 양호하고 장기적으로 경제가 호전되고 있다며 위기설을 일축했습니다. 또 다른 국제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와 피치도 중국의 국가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내부적으로는 내년도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5%로 제시하고 있지만 무디스는 내년과 내후년엔 4%, 그 이후엔 3%대 성장에 그칠 걸로 내다봤습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윤석정입니다. 중국발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군이 국내에서도 빠르게 확산하면서 정부가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마이코플라스마는 배 바이러스와 세균의 중간 영역에 있는 미생물인데 항생제 내성이 있다고 병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증상이 너무 심한 아이에겐 그래서 어른 항생제를 처방하고 있을 정도죠. 전남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국의 한 병원입니다. 호흡기 병동마다 어린이 환자들로 북적입니다. 중국에서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이 빠르게 번지는 가운데 우리나라 역시 상황이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11월 넷째 주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입원 환자는 270명으로
11월 첫째 주 173명과 비교하면 1.6배 증가했습니다. 이 수치는 질병관리청이 200개 병상 이상인 종합병원만을 대상으로 집계한 건데 아래급 병원까지 고려하면 환자 수는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38도 이상의 고열이 5일 이상 이어지고 극심한 기침이 3, 4주가량 계속되는 독감과 비슷한 특징을 지녀 일반인이 조기에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A형 독감인 경우에 복통이 많이 동반되고 고열이 나거든요. 기침을 많이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독감하고 좀 초기 증상일 때는 구별이 잘 안 되는데요. 문제가 되는 경우는 이 병이 내성균이나 중복 감염일 때는 이 위중증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고,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은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와 어린이가 주로 감염되는데 치료약에 내성이 생기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발 폐렴인 마이코플라즈마 유행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서 제약사들이 해열제, 감기약 등 증산에 나섰습니다. 어떤 환절기 영향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계속 좀 지속되어 오던 터여서 이 감기약 생산은 거의 풀로 계속 가동 중에 있어요. 질병관리청은 전문가 긴급 자문회의를 열어 대응 계획을 논의했고 보건복지부는 전국 어린이집의 감염 예방을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와 매일경제신문사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IR52 장영실상 시상식이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35개 기업 연구진이 IR52 장영실상을, 삼성전자와 SKT 등 4개 기업 연구진이 기술혁신상을 받았습니다. 로스쿨은 이 나라의 미래 지도자를 육성하는 훈련장이기에 자격을 갖춘 개인들에게 활짝 열려야만 한다. 2003년 대학 입시에서 소수 인종을 배려하는 어퍼머티브 액션 위험 심리 때 미국 최초의 여성 연방 대법관인 샌드라 데이 오코너 전 대법관이 한 말입니다. 인종적 요소를 고려하는 미시간대 로스쿨의 신입생 선발 정책에 대법관들의 찬반이 4대4로 딱 맞서던 때 오코너는 찬성의 표를 던졌고 결국 소수인종 배려 정책은 합헌이 됐죠. 레이건 전 대통령 시절인 1981년 사법부의 유리천장을 깬 그는 보수대 진보 구도의 미 법원에서 여성 인권과 소수인종 보호와 같은 미국의 핵심 가치를 지키는 균형추 역할을 했습니다. 아마 저보다 그 진보적인 판결을 많이 낸 사람이 없을 겁니다. 보수 성향이 강하다는 지적에 어제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한 말입니다. 이게 맞는 말일까요?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판사 개인의 성향에 따라 재판 결과가 달라지면 안 되니까요. 그런데 누구보다 더 진보적인 판결을 내렸다고요? 정의에 의거한 옳고 그름에 의한 판결이 아니고요. 하긴 보수니 진보니 우파니 좌파니 하며 독립기관인 사법부를 정치적으로 판단하려는 국회도 문제입니다. 사법부는 우리 사회의 여러 분쟁에 있어 최후의 보루인데 여기에 진보니 보수니 안에 성향을 집어넣어 자신들한테 유리한 판단을 하게 만들려는 거니까요. 우리 국민이 원하는 대법원장은 너는 진보니까 무죄, 너는 보수니까 무죄, 이런 식의 판결을 못하게 시스템을 만들어줄 사람입니다. 만약 소수인종 배려 정책에 찬성했던 오코너 대법관에게 묻는다면 그는 내가 진보라서 진보 성향의 판단을 내렸다고 할까요? 분명 그게 옳기 때문이라고 할 겁니다. 그렇기에 25년쯤 지난 뒤엔 이 정책이 사라질 것이라고 했던 거고 그 예견은 또 맞았습니다. 내가 서울에 사는데 너도 서울이 고향이니까 100점, 넌 지방이 고향이니까 80점. 이게 말이 되냐고요. 성적은 선생님 개인 성향이 아닌 그 학생이 치는 시험 결과대로 나오는 게 맞습니다. 고향이 어디냐고 묻는 정치권이나 내 고향은 당신과 같다고 답하는 후보나 도끼는 객기입니다. 김조의 그런데 오늘은 최후의 보루 정상화해야 했습니다. 곳곳에 요란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밤이면 모두 그치겠고요. 양도 5mm 정도로 적겠습니다. 이 비에 먼지가 섞여 내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서울을 비롯한 서쪽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고 있고요. 밤이 되면 농도가 더욱 짙어지면서 매우 나쁨 수준까지 지속했습니다. 이후 찬바람이 강해지면서 먼지는 차츰 해소되겠습니다. 단 내일 아침 반짝 춥겠습니다. 서울이 영하 1도까지 떨어지면서 오늘보다도 5도가량 낮겠는데요. 낮이 되면 11도까지 올라 오늘보다 더 포근하겠습니다. 다른 지역 기온도 살펴보시면 중부지방은 대체로 0도 아래로 떨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남부지방은 광주가 3도, 부산 5도까지 떨어지겠고요. 낮 동안은 전국적으로 10도를 웃돌아 일교차가 극심하겠습니다. 금요일에는 서울이 16도까지 올라서 더욱 포근해지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는 전국적으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내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